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시장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다 보니까 좀처럼 방향성 잡기가 어렵다 하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인플레와 이 금융 리스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변동성 장세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큰 그림과 디테일 함께 내다보는 식견 필요하겠죠. 오늘 적임자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강훈 대표님 그 서울대 출신 투자 전문가 3대장 중 한 분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잘못된 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그래서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기사가 있더라고요. 2009년도 기사인데 이제 기자가 그 대학생인 정강훈 대표님을 취재를 한 거예요. 그 공부와 투자 중에 어떤 걸 본업으로 삼고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역시 이제 한 길만 파는 게 중요하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네. 예, 오늘 특별히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좀 상황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박현상 차장님도 모셨는데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정철진 평론가님은 지금 거제도에 놀러 가셨다고 네. 합니다. 네, 오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2차 전지 갔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박 차장님? 예. 일단 아침에 봤을 때 이제 코스닥만 좋았고 코스피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저희 코스닥 나무에는 벚꽃이 폈는데 오후에 따뜻해졌잖아요. 코스피 나무에도 이제 벚꽃이 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막상 아침부터 오후까지 매매하면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침에 2차 전지가 뜨지 않았을 때는 소부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한 10시부터 2차 전지가 뜨기 시작을 하니까는 소부장이 살짝 쉬면서 그런데 다른 쪽이 크게 부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한쪽이 강하게 튀었으면은 한쪽이 좀 죽는 경향이 좀 보였는데 오늘은 오후에 코스피가 같이 들어올리면서 그 특히 오늘 자동차주라든지 기타 최근에 쉬었던 섹터들도 조금씩 움직였거든요. 이것을 이제 시장이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크로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빨리 조금은 많이 빠진 종목을 보는가가 좀 제가 보기엔 핵심일 것 같고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나쁘지 않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왔습니다. 정 대표님.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주식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허탈감이랄까요? 그게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아주 1월만 해도 아주 극소수의 작은 섹터나 테마에만 그게 돼 있다가 점점점 더 큰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게 아마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증시 전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의 심리는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하시다 보면은 또 보유하신 종목으로도 그런 온기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 조성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뱅크데믹이라고 하는 은행 리스크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스닥이 그 뒤로 이제 쭉 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날아가기는커녕 날개짓 한번 못 하고 있는 나스닥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왜 이렇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보는 것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은행 관련해가지고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채권이 안전자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빅테크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더 안전자산처럼 적은 변동성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주식이 실제로도 최근 한 2년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채권보다 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이었거든요. 변동성 측면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리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피난처로 여겨졌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살짝 사실 지금 SVB 사태 전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거기는. 그런 데들이 살짝 조정을 받는 거는 오히려 요즘에 나왔던 말씀해주신 뱅크데믹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좀 사그라들고 우리가 그 전에 봐왔었던 이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침체가 오느냐 기업 실적이 어떨 거냐 이쪽으로 다시금 돌아간 그러니까 정상으로 점점점 돌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좋은 그런 이제 반응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섭고 내 뉴스만 보더라도 두근두근 떨리고 그렇지만 아침에 시장을 또 열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조금 흔들리지 않았나 싶은 거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바라볼 때의 첫 번째 포인트는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종목들이 워킹하고 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지금 뉴스 플로우 상에서 지금 예를 들어 SVB가 나왔다가 그리고 뭐 저 ATM 문제가 나왔다가 CS가 나왔다가 도이치방가 이런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그러더라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표현이 가장 저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시간 좀 안 좋은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빨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 큰 리스크로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08년도 금융위기랑 지금이랑 어떤 약간은 어떤 같은 시스템적 위기로 봤을 때도 좀 빨리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정부에서 굉장히 큰 의지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위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될 거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여기저기서 이런 비슷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위기라고 볼 만한 부분이 맞습니까? 일단 규모 측면으로 보나,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영국이 위기다. 그 다음에 일본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미국의 지방은행이 문제가 된다. 뭐 그 다음에 유럽의 은행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계속 지금 이슈들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슈들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슈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 면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미칠 파장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큰 것은 맞는데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만기가 좀 분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상업용 부동산을 봤었을 때에는 가령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이자율이 계속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이 손실로 다가오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좀 장기 시장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달할 때에도 그 만기를 좀 분산해 가지고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고정하고 변동하고를 좀 섞어 가지고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높은 금리가 향후 3년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봐가지고서는 뭐 만기 돌아오는 거에 제 연장해서 조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뭐 견딜 만한 지금은 경제 상황이지 않느냐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비용만을 바라보는데 네. 매출도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팬데믹 때문에 사무실을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 지금 공실률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 높아진 공실률이 이제는 다들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우리가 팬데믹을 벗어나게 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부 그런 뭐 실제로 실물 쪽으로 이제는 조금 더 온기가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도 있지만은 조금 더 플러스가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를 아직 우리가 위기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조심해야 될 이슈는 분명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FBI의 한 라인이 있으신 정 대표님한테 여쭤보길 잘한 것 같고요. 은행 파산 이슈는 이제 독일에 이어서 네. 이제 일본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SV부터 시작한 지방은행 문제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평가손,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일본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건 굉장히 당연히 나오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그게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저는 뉴스를 보면 시각을 보면서 좀 놀라는 부분이 이게 뉴스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도이치방크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CRE 비중, 즉 미국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7% 되고 거기 미국이 50% 정도 된다. 이런 거 봤을 때 뉴스 보면서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만기가 어떻게 되고 미국이 어떻게든 공실률이 높아져 가지고 부동산 회사가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별로 계속 써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써지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부 부처에서 알고 있다는 표현을 맞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어찌됐든 미국 정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에서 좀 지켜보는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너무 너무 이게 핫하게 오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오르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중소형 은행으로서 조금씩은 한두 개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박스권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와중에요. 미국 금융주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요즘 특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사시는 거 좀 현명한 선택인가요, 차장님? 일단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의 그 빠르신 우리 코리아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은행주 레버리지 3배짜리 네. 그걸 매매를 하셨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듣긴 들었어요. 근데 네. 일단 3배짜리는 항상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는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기본적으로는 MBS를 레버리지 일으켜서 한 거고 레버리지는 일단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지금 중소형 은행,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그니처 뱅크 같은 암호화폐 은행, 그 다음에는 SVB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실리콘 뱅크에 있는 어떤 그런 은행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약 계속 이런 미국 국채가 빠지지 않아서 올라서 문제가 된다면 네. 대형 은행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형 은행의 펀더멘털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는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건 부담이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 국내 은행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긴 하더라고요. 국내 은행주가 지금 밸류에이션 보니까는 웬만한 5대 은행이 다 4배 그러더라고요. 그 PBR 같은 경우는 0.4배 언더 지금 다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더 깨질 것이냐 이거를 지금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 네. 최근 이것도 역시 미국 뉴스 스탠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른 날은 그 다음날 오르고 좀 밀리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번에 끝날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역시 천천히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신다면은 종국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익률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2008년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지금의 상황이 이제 금융 위기 때 돈만 풀었지 뭐 제대로 그때 뭐 규제를 제대로 안 했다, 체질 개선을 안 해서 생기는 2008년 금융 위기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때 이후로 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규제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당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지금의 문제가 이제 그 발현된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파생 상품 그래가지고서 그 중에서도 정말 규제 당국에서 잘 모르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를 도와줘야 되는지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아니면은 유럽에서 각국 정부가 뭔가 위기가 있다라고 할 때 적재적소에 빠른 정책이 나오는 게 실제로 위기가 아니 얼마나 더 크길래 저렇게까지 과감하게 정책을 내놓을까가 아니라 너무나 이거는 좀 빤하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영역 내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건 전혀 몰랐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전이가 될지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기록되고 그것이 특히나 이제 글로벌에서 중요한 규모에 있는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때 비해서 레버리지 정도를 많이 못 내도록 은행들이 규제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서 은행들이 총 자산을 2008년 당시에는 뭐 한 30배에서 50배 이렇게까지도 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10배에서 15배, 아무리 많아봤자 20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품을 다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레버리지를 많이 못 내도록 좀 억압을 했다라는 네. 거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상위권 은행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그때는 투자은행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골드만도 상업은행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일단 하는 행동 자체가 기존의 그런 뭐 마진은 좀 낮아지겠지만은 상업은행의 틀 안으로 기존 전통은행의 틀 안으로 다들 좀 들어왔다라는 게 첫째고요. 네. 그 다음에 대형은행 중에서 가령 예를 들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몇 년째 총 자산 자체를 못 늘리도록 규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 제조업체로 치면은 매출액 못 늘리도록 규제를 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는 미국이 요즘에 계속 다들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미국의 금융 상황은 아주 뭐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대형사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워낙 깐깐하게 했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은 녹아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은행들의 문제가 터진 거는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다만 위에가 탄탄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11개 은행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금을 여기서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하니까는 300억 달러 예치를 해줘가지고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준다든지 그런 카드들을 쓸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신감을 내보이는 거고 주식 시장도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씩 반등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월과 옐런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인플레는 잡히지도 않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은행들도 막으려니까 돈은 또 풀어야겠고 돈 푸니까 또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다음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차장님? 일단 인플레가 잡혀야 되는 게 먼저일 텐데 네. 지방은행 문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그 금리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지금 시장에서 계속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의 끝은 과연 내가 인플레이션을 안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파월의 정책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있었던 FOMC에도 일단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터미널 레이트는 똑같았잖아요. 그러면은 막상 시장 참여자들은 왜 시장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구나라고 그러니까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그 지방은행 문제 때문에 바이든이 한마디 한 거를 좀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막상 지금 바이든 정부의 문제보다는 트럼프 정부 때 문제였다. 이유는 그냥 스트레스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그 자본 비율을 트럼프 때 많이 높였다 하더라고 2018년도에. 그러니까 그 중에 있었던 그 이번에 SVB가 원래 거기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지 않게 된 거죠. 자본비 높아져서. 그러니까는 일단 일종의 우리의 시스템 견고하다는 거를 역시 정 대표님 말씀대로 일단 유지시켜 주는 거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일단 하반기 정도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 경기 침체가 온다는 전망들은 있는데 특별히 경기 상황을 좀 짐작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경기를 좀 진단하세요? 양쪽의 데이터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날을 가리키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잘 나오는 데이터도 있고라고 해서 저는 두 개를 섞었을 때는 좀 중립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소비 데이터일 텐데 네. 미국의 카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 1월 달에는 뭐 계절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2월 달에는 또 좀 내려왔고요. 3월에 돼 가지고서는 거의 제로 부근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일단은 뭐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 왜냐하면은 SVB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지금 카드 사용 데이터는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너무 안 좋게 볼 이유도 없고 반대로 또 이제 어떤 좀 긍정적인 데이터도 있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기 선행 지표로 얘기들을 하는 게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부 다 기준선이 50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요 시장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모두 다 50 이상이 나오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 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서는 뭔가 또 경기가 오히려 작년 하반기 때가 좀 다운으로 되어 가다가 네. 지금은 선행 지표보다 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 이유를 찾자면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제로 코로나를 하다가 철폐를 해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다음에 또 유럽의 경우에 가스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서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는 좀 여유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혼재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미적지근하게 나오는 것이 인플레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소비가 또 너무 흉하게 그래서 침체가 오지 않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어찌 보면 딱 그런 스윗 스팟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이슈 좀 더 남은 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IRA 뭐 세부 시행령, 요게 이번 주 안에 어쨌거나 며칠 뒤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2차 전지랑 풍력이랑 태양광 뭐 이런 게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는데 차장님 우리 요 나오면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저희 작년으로 기억을 해보면 IRA 법안이 8월 달에 나왔고 그리고 12월에 세부 시행령이 나온다라고 일단 계획이었었는데 그때 12월 달에 풍력주, 태양광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주도 거기서 바닥을 좀 찍었고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좋았던 2차 전지 양극재라든지 전구체 같은 그런 물질들이
거기서 핵심 광물로 인정이 되느냐. 지금까지 예상되는 시행령 안에는 인정이 된다. 이유는 FTA 체결 국가에서 50% 이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알려진 내용인데 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저번에 양회 끝나고도 리오프닝 주가 한번 쭉 미끄러졌는데 소위 그 세론 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올랐었던 그런 셀업체라든지 혹은 소재 업체들이 이거를 틈타로 세론 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추측.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가장 IRA 법안에 대한 가장 큰 피해주는 완성 자동차거든요. 네. 근데 완성 자동차 업체가 항상 이 문제 때문에 가다 말다. 솔직히 현대차 차트 보면은 화가 너무 많이 나요. 답답해서. 그렇죠. 갈만한데. 근데 2월 달, 1월 달 데이터 보면은 진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도 마지막 악재로서 판단되는 IRA 세부 시행령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포인트는 그 발표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떻게 스위칭이 되는지 이게 좀 저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항상 미리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예측한 거가 내가 다르게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측을 이렇게 하고요.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초반까지 시장을 살펴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나서 천천히 보는 게 아니에요. 또 천천히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올라올 것 같았는데 아침에 쳐다보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9시 20분에 보니까는 5%가 떠 있어요. 네. 그럼 못 잡는 거거든요. 대형주 기준으로. 네. 그러면은 미리 조금 정찰병이라는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미리 일부 물량은 들어가서 그 후부터 천천히 분할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는 다른 나라에도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만 유독 강세가 이렇게 심한 것 같은데 뭐 심하다고 하면 좀 부정적이니까 강세가 강한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지금에 나오는 이런 뭐 각종 법안이 나오는 거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의 목적으로 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한국이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유를 갖추고 있는 그런 뭐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래서 사실 요즘에도 계속 진행되는 게 주도주가 그래서 어떤 것이냐, 상승장이 왔을 때라고 이야기를 뭐 하게 되면 실적의 가시성이 제일 높은 뭐 다른 쪽은 일단은 실적이 뭐 상반기에는 안 좋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더더욱이나 몰려가는, 그러니까 국내적인 요인, 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좀 글로벌 경쟁에서의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글로벌적인 요인,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까닭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코스피는 조금 강세가 좀 덜한 요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네, 사실 코스피가 제대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아무리 시클리컬 기업을 적자날 때 사가지고서 나중에 돈 많이 벌 때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적자날 때 사가지고서 이익이 조금 턴을 하는 모습이 실제로 보여야지 정말로 힘을 받아가지고서 증시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뭐 이들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에 있는 상위 종목들이 실제로 그래가지고서 상반기가 뭐 실적이 최악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정말 최악이고 나아지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이느냐, 그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쪽도 그 다음에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지금은 그게 이제 너무 잘 안 보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수급은 뭐 거래나 거래대금 모든 것들이 다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차장님께 여쭤보죠. 우리가 지금 은행 파산 이슈로 씨름하는 사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슈가 또 터졌습니다. 지금 젤렌스키가 오늘 시진핑을 우크라이나로 불렀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시진핑이 얼마 전에 푸틴도 만났는데 이게 뭐 새로운 뭐 전환점이 될지, 전쟁이 갑자기 종식될지, 뭐 요거는 우리가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좀 희망 회로를 굴려서 갑자기 전쟁이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끝났다 이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저는 그렇게 큰 미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시장, 항상 저 시장에서 참여하다 보면은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팩터가 있거든요. 지금은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베이스로 크게 움직이는데 전쟁 뉴스 플로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련주만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젤렌스키가 시진핑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로 오라는데 과연 갈 수 있을까도 저는 궁금합니다. 과연 지난주 23일 날 뉴스 보시면은 중국 측 입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뉴스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아직 발표가 안 났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제 오늘 오후의 이슈인데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다 윗꼬리가 쫙 밀렸어요. 그러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유가 관계라든지 기타 다른 시클리컬 업종으로 조금씩 눈을 돌려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싫어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듣죠. 고생하셨고요. 이제 내일 시장 준비해 보죠. 금방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네, 경주마 시그널. 오늘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케미가 잘 맞는 두 분의 수요 콤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평소에는 굉장히 샤이하신 것 같은데 일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열정을 불태우시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2차 전지주 강세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여지없이 강세를 보였는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다른 테마들도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부터. 뭐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안 써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돈이 궁하면 쓰게 되잖아요. 네. 그죠? 현금 서비스 이제는 안 해야지 했는데 돈이 궁하면 쓰게 되거든요. 오늘 시장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도 빠질 것 같으니까 2차는 이제 안 가야 되는데 또다시 끌어올려 버리면서 지수를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이 100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한 80 정도로 낮아졌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20은 어디로 갔느냐. 다른 여태 개별주 쪽에 대한 수급으로 조금 더 완화되는 분위기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환매적인 장세가 연출되는 하루였고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잠시 접어두되 지금 현재는 종목별로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다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도하에 시장의 시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마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시세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 결국에는 그 2차 전지 섹터 이번 이제 시장 상승에서 어떤 밈을 형성을 하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던 2차 전지 섹터가 행여나 이쪽이 조정이 크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내에 있는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OLED, 뭐 로봇 이런 쪽으로 그냥 그 순환매가 대체가 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 며칠 동안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지금 움직임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올해 2023년도 들어가지고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대한 신고가인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주요국들 여타 증시들 보면은 이렇게 센 증시가 없어요.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특징적이고 이 시장이 개인들 주도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뭐 추세를 지금 사가지고 내가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신다라기보다는 개인들이 그런 빠른 매매에 같이 좀 이제 개인 큰 손들이 빠른 매매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대응을 하는 조금 피곤하겠지만 시장을 항상 좀 깊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올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EPS가 그 예상치를 크게 지금 밑돌았는데 근데 다음 분기 실적 전망 가이던스는 굉장히 또 희망적으로 뭐 지금 한동안은 이런 희망적인 가이던스를 준 적이 없었다면서요, 마이크론이. 이번에 갑자기 희망적으로 나왔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바닥권역은 지나가고 있다. 뭐 그렇게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가 이제 바닥은 아직까지 확인하고 현재 반등은 나오는 구간은 아니지만 이쯤이 바닥일 거야라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DDR4나 DDR5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추이를 좀 보더라도 작년 연말에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월달 뭐 잠시 오르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었지만 다시 한 번 더 1월달 가격대를 이제
이탈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작년 12월 달 정도 수준으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뭐 삼성에서도 이제 감산 얘기가 계속 불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감안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쯤이 바닥일 거야라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강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한편에 대한 부분으로 또 접근해 본다면 결국 이제 추가적인 금리에 대한 인상은 없을 거라는 그런 희망도 섞여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도 안 하겠지만 유동성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공급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술주들에 대해서 투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그런 관점을 많이들 본다면 결국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런 가이던스를 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을 확인하는 멘트가 이제 SK 하이닉스 오늘 주총에서도 네. 나왔었거든요. 반도체 수요가 하반기에 10% 늘어날 거다. 박정호 부회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작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오늘 뭐 주가가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았고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소부장 쪽 굉장히 강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도 이제 간밤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 발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포커싱을 이제 두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여기도 이제 마이크론 그 메로트라 사장님이라고 인도분 네.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고객사들 재고 줄어드는 거 오케이 확인하고 있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수개월 안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즉 지금 이번에 마이크론이 엄청난 적자를 봤잖아요. 네. 이 적자가 수개월 안에 흑자로 돌릴지도 몰라라고 그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줬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마이크론 뭐 시간에서 한 1% 정도 뛰었었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개장 전에 시간에서도 한 2%, 3%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 진짜 마이크론이 이렇게 뭐 수개월 안에 시장이 균형점을 이룬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반도체 올해 안에 바닥 치고 아마도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쪽에도 다 심리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뭐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는데 업황이 개선되는 건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반도체 업계는 또 지금 또 다른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뭐 미국이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아예 이제 내부 기밀 정보까지 내놔라. 좀 상당히 좀 뻔뻔스러운 지침 내는 것 같던데요, 대표님?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네.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 중국을 방문했던 것도 저는 이 같은 맥락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현재 대중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급감을 하면서 그 안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물량이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너희는 기댈 곳은 우리밖에 없어. 우리한테 이제 너희가 좀 더 내놔야지만 우리는 또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삼성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미국 내에서 파운드리 공장만을 증설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적인 부분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네. 대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R&D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뭐 각자에 대한 속셈이 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빼가기 위한 그런 술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삼성에서는 이 기술을 또 지키고 오히려 이제 인텔이라든지 또는 퀄컴 또는 우리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이런 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부분 자체 파운드리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지 않겠나라고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 관련된 이슈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회견 내용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오늘 박정호 회장이 또 부회장이 멘트를 또 날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은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공장은 그대로 짓는데 보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신청하는 여부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대로 그냥 보조금 안 받고 미국에 가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그 하이닉스가 미국에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오사트 공장, 그러니까 네. 후공정
이제 다루는 공장과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 센터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뭐 아직 네. 사불뜨거나 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거 가가지고 후공정을 차리려고 봤더니 그 미국에서 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까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니 그러면 그냥 보조금 안 받고 그래도 들어가겠다. 보조금을 안 받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꼭 들어가가지고 장사 남는 것도 없었는데 왜 들어가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중심인 회사입니다. 삼성처럼 비메모리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 후공정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AI 반도체들, AI용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AI용 그 칩에 대한 그거를 이제 서포트해주는 메모리를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 그 하이닉스에서 이제 다루는 HBM3에 대한 그 후공정 패키징 작업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도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그 작업 자체를 아예 그냥 우리가 미국 들어가가지고 해버려서 거기서 바로 납품을 쏘겠다. 라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HBM3 반도체가 아예 독점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딜을 한번 좀 형성을 해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도 얘기를 풀어나가야지 그냥 이번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인데 뭐 그런 걸 그냥 감안하고라도 우리 보조금 안 받을 테니까 그래도 들어갈 거야라고 했을 때는 뭐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엔비디아와의 좀 더 이제 돈독한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예. 준비된 그림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반도체에 대한 단계별 분류를 먼저 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일괄 공정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파운드리도 할 수 있고 후공정도 할 수 있고 전공정에 대한 부분 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원스택 기업들인데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죠. 하지만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이제 팹리스라는 것은 팹이 이제 시설이라는 뜻이잖아요. 시설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계만을 담당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라 하고 그 밑에 이제 파운드리라는 것은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파운드리에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파운드리까지는 우리가 이 전공정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이제 테스트와 이제 패키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정을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행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이제 전공정까지는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반도체 공정 안에서도 뭐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을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ASML 같은 업체들은 본인들이 물량을 주고 싶을 때만 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되겠죠. 하지만 밑에 있는 후공정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보조금에 대한 요건이 있고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상황 자체 이런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수는 피하고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 내에서 공장을 우리가 짓더라도 우리가 파운드리 내지 후공정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만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기술 유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에 우리도 너희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콜컴이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은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 본토에 지금 공장을 지어놨으니까 너희가 지금 TSMC에 맡기지 말고 거기서 밀려나는 물량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줘. 그럼 우리가 그 수요를 맞춰서 너희한테 다시 한 번 더 줄 수 있을 수 있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 또 저렇게 표를 준비하셨는지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업체 지금 DB 하이텍도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총에서 이제 물적 분할이 결국 성사가 됐거든요. 파운드리랑 팹리스로 이제 나눠진다 이런 거잖아요. 팹리스가 분할이 되는데 근데 5년 동안은 상장 안 한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박은 것 같고요. 이 분할한 거 잘 된 거 맞죠? 어쨌거나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잘 한 겁니다. 분할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분할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 표대결까지 들어갔다고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이제 분할, 네. 물적 분할에 대해서 는 안 좋은 추억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3%로 통과됐다 그랬죠. 네, 겨우 통과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파운드리 쪽을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팹리스를 분할했어야 함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파운드리 고객사들은 주로 팹리스 회사들일 거고요. 네. 그 팹리스 회사들 입장에서는 팹리스 회사도 영위하는, 팹리스 사업도 영위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오더를 주는 게 좀 부담스러웠겠죠. 이게 예전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우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본격적으로 말이 나왔었을 때, 아주 예전의 일인데, 그때 삼성이 진심을 다해가지고 TSMC랑 경쟁을 해서 이겨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해서 독립시켜 나오라는 그런 시장의 요구가 있었던 거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퀄컴이라든지 F처럼 그런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 칩 브랜드랑 경쟁하는 경쟁사들이 과연 삼성의 자사의 최신 반도체 생산을 위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뭐 TSMC 캐파가 꽉 차가지고 대기해야 돼서 대기가 뭐 2년 3년 길어가지고 그때나 이제 남는 물량 삼성이 받고 이게 지금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업계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DB 하이텍의 경영진들이 이번에 이제 팹리스 사업 물적 분할을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장중에 잠깐 상승했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12인치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해야 된다는 이제 최창식 대표이사님의 그런 말씀이 시장이 화답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12인치 파운드리 팹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 게 필수적이니 이제 그동안 이제 DB 하이텍의 발목을 잡았던 게 매출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성장 요소 더 할 수 있을까? DB 하이텍이 캐파를 이렇게 안 열리는데 이미 풀 캐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더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오늘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5년 안에는 상장 안 한다 이렇게 약속을 박았는데 네. 이 얘기는 5년 뒤에는 상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네. 이해를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하셨던 거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파운드리와 그리고 지금 팹리스에 대한 분사에 대한 부분 자체는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특색적인 부분 자체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고 앞서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팹리스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업체의 물량을 맡기던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조건 자체가 임의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나에게 떨어지는 지분은 또 없는 거네가 되는 거죠. 그런 결정을 할 때 인적 분할이었다면 똑같이 내가 팹리스 업체에 대한 부분에 지분을 가질 수 있고 파운드리 업체에 대해서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또다시 물적 분할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자체로 뭐 본다면 우리가 현재 이 DB 하이텍에 대한 결정은 뭐 좋은 결정이었다. 뭐 그렇게 보고 뭐 앞으로 5년 뒤에는 뭐 그런 우리 MC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장에 대한 이슈가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부정적인 이슈잖아요. 상장을 한다 그러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뭐 근데 5년 뒤니까요. 뭐 네. 지금 당장의 주가에 대한 큰 움직임 자체는 없을 거라 보고 뭐 회사 측에서도 추가적인 이슈들을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가적인 방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추천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제시를 두 분이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아마 다른 종목들을 좀 제시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는데 차장님 어떤 종목? 저는 반도체 후공정 오사트 업체 중에서 테스트 분야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도 테스나,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예를 말씀을 드리고 테스트 싶은데요. 분야에 강점이 있어서 테스나. 그렇죠. 테스트만 잘하는 네. 뭐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산 테스나가 후공정 단계에서 오사트 업체로 반도체 웨이퍼가 넘어가기 전에 네. 반도체를 전공정 단계에서 뭐 삼성 같은 데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객사한테 본격적으로 넘기기 전에 그걸 다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그 패키징 업체한테 반도체를 넘기기 전에 그 웨이퍼 상태에서 불량 상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체크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업체가 이제 두산 테스나인데 네. 물론 패키징이 완료가 된 이후에 불량 여부 검사도 수행을 하고 있지만 매출의 90% 이상이 웨이퍼 불량 체크 사업에서 나오는지라 후공정 밸류체인 중에서는 가장 그 앞부분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수많은 그 회사들 중에 이 회사를 추천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뭐 미국의 엠코라든지 대만의 ASE테크 그리고 뭐 중국의 스태츠 치팩 그 JTC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외국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뭐 송도, 뭐 영종도 이런 데다 공장 차려놓고 반도체 패키징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반도체 만들면은 이제 공항 가까운 데서 패키징 딱 해가지고 비행기 실어가지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과의 끈끈한 뉴스를 최근에 낸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메모리 패키징 턴키 업무를 지금 맡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쫓아가기에 조금 멀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해외의 패키징 업체들한테 반도체 웨이퍼를 갖다 주기 전에 그 웨이퍼가 괜찮은지 아닌지 그거를 검사하는 그런 관점에서 두산 테스나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라든지 이런 칩들, IC 칩들 개발이 들어갈 때 테스나가 그 테스트하러 같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이제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저도 들은 게 있어서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후공정 오사트 쪽을 키워나간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전방에서 그 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조율하면서 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 테스나 지금 뭐 밸류에이션도 저렴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테스트 잘해서 테스나 딱 얘기하시니까 우리 이상로 대표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전형적인 어떤 아재 개그 하셨죠 방금. 네, 전형적인 아재 개그 맞죠. 네. 네. 아재. 지금 차장님인데 벌써 부장님 개그를 해주셨고요. 네, 대표님은 어떤 종목 제시하시겠어요? 네, 우선은 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한 개가 나는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내 거는 안 올랐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 빨리 그림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공정 안에서도 이제 그 전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이제 6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7번, 8번 이제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고 그 앞에까지는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야구에도 우리가 3, 4, 5번 타자를 클린업 트리오라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공정 안에서도 이제 3, 4, 5번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정이고 이 공정은 아직까지 국산화율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후공정에 대한 부분 자체는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전공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국산화율이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구간들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전공정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전 세계 6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4군데가 있어요. 랩리서치,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지금 우리 ASML, 그리고 한 군데가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요 4군데가 전 세계 6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40%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들어가고 대만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패키징이 왜 지금 현재 갈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전공정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기술적 장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에 대한 결실을 맺기에는 국산화 이슈가 지금 현재 너무 약하다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골출한 지금 브랜드들이 있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후공정 업체들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앞으로 되는 패키징 관련된 업체들 또는 테스트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매기세가 기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패키징이라는 것은 지금 화면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라내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맞춤형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고 제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2.5D라고 하고요. 이렇게 얹히면 이걸 3D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고성능도 패키징 관련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네. 찾아서 저는 또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네페스. 네페스. 네페스가 2019년도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것이 고성능 패키징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오늘 시장에서 이제 패키징 기술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각받으면서 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기업이 두세 번 연속적인 수급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키징 관련된 기업
안에서 네페스 좀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여정 그 자체가 보상이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 주식 차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새겨보실 말인 것 같은데요. 길고 긴 투자의 여정 즐기지 않고서는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명도 경주마입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